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65분, 1시간 5분 정도 해서 저희가 1시 50분쯤 아마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5분의 발표가 있었고, 그 외에 이렇게 조금 얘기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한 분이 한 분에 대해서 이 발표 순서대로 10분이든 그 안도 내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제2발표,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은 자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인지 해주시면 가능한 서로가 다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게 발표에 대해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되게 10분 내에서 하시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질문하시는 것을 요구하셔서 그러면 제1 주제 발표로 강진 고려천재 발전 방향연구로 이제 김철우 교수님께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우선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보완 설명도 필요하면 또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안 되면 가능하면 이제 김철우 교수님이 또 보완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철우 교수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가의 이현주 기자라고 합니다. 김철우 교수님 발표를 듣고 몇 가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강진청자 기반으로 이제 지역청자의 역사성과 현재를 재조명하면서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축제라는 게 지역 주민의 어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지속되고 이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표 내용에서 선생님이 그 축제가 이제 점차 축소되고, 축소되는 지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물레동리라든지 제작시월 성분이 워크숍이 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축제와 연관된 자리에 이제 학생들이 이벤트 성을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뭔가 지속적으로 이 고려청자, 강진청자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교과 과정의 하나로 상상청자라든지 음감, 양감, 철학에 대해서 뭔가 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만으로도 뭔가 이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농구에는 소나트들, 그러니까 강진 지역의 이제 어떤 일산상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됐겠지만 대학생 물레 성형대회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작가들이나 또 국내의 작가들이 참여한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전통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작가들 워크숍이나 단체 그룹전 같은 거 또한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 홍보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시각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속
하지만 이게 교육적인 차원이나 향후 이제 청자를 더 발전해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할 때도 분명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요? 너무 짧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단국대학교 도예학과에서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임원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청자를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님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뻐서 한 번에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도자 경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물관도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궁금했던,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정의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제 임영희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또 김철우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강진에서 그 청자 공모전을 하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자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청자의 기준은 팩토의 철분 3%와 유약의 철분 3%가 들어가야만 청자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자 공모전에. 근데 저는 이제 청자를 제작했던 제작자로서 이 청자의 그 팩토 3%와 유약 3%는 철분의 3%는 발색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서 보면 이 청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순청자를 보면 팩토가 밝아요. 그래서 임명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팩토의 3%가 없어도 청자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지 우리 사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청자가 발전하려면 이 재료가 좀 변화해야 되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규율 안에서는 강진 청자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김철우 교수님께서 강진 청자 발전 방안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거를 제안하셨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거는 대중이 좋아하는 청자가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청자가 청유자기, 자포로 만들어진 우에 청유가 씌워진 그런 그릇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자 텐토 위에 청유를 발라서 청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월주의 경우는 우리 고려 청자와 좀 비슷해서 텐토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용천여 청자의 경우는 보면 특히 명날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그 백자 텐토의 청자 중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여기 오선생님이 계시지만 이게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 왕실의 그 동궁서형의 이제 이 자위로서 청자를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형태는 백자 형태와 똑같죠. 그런데 청유백자입니다. 청유자기. 자포로 만들어진 이게 철분이 없어도 청자입니다. 자포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조선 청자의 유형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현대인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고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많이들 고려 청자의 철분이 들어가서 좀 어두운 이런 데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 청자가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청자죠. 청유자기의 준말입니다. 근데 이제 고려 청자를 재현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철분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문자 교수님을 대표해서 반갑습니다. 그 재료의 어떤 변화나 디자인 변화 이런 것도 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지역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해서 실은 써야 맞고 그 지역에 나는 재료를 요약의 원료로 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통이 베이스가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제 조금씩의 어떤 그 미감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디자인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전통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재현을 하자고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형태도 달라지고 실생활에서의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져야 맞습니다. 기호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은 항상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적인가요? 그렇지만 아무튼 기본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늘 물론 변화를 하긴 하지만 늘 이제 너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거나 하면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나중에 또 다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발표는 중국 내 출도 고려 춘자의 전함으로 아까 선생님께서 요약해서 잘 발표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사진을 책에서만 말하니까 책이 작아갖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개봉지역이라고 황화 지역에 지층이 한 8m 정도 쌓여져 있다. 혹시 이제 중국에서 그 지층에 대한 발굴 같은 계획이 있는지 그쪽 교수님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개공 지역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하면 발굴이 필요하고 되게 유익한 자료가 나올 거다라는 말 이제 논문에 있었고요. 그 황하는 이제 지금 황하강이 여러 차례 중국 역사에 보면 여러 차례 번남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번남하면서 그 주변에 8m 아래에 유적층이 있을 거라고 중국 학자들이 추측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남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을 텐데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발굴이 될지 중국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번남을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자료가 그 밑에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논문에 있었습니다. 수동의 수도고 따라서 또 개봉에 이제 큰 질문이 있을 거라서 이 지금 현재 그 개봉시가 그 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려면 그래서 아니요. 그런데 저번에 회의 토크를 보니까 황하 인력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수백 년 전에 유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그런 프로젝트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단하게 도시를 다 이렇게 덮어버려서 현재 그 위에 있는 그 개봉시의 중심을 드러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윤여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표를 보시면은요,
중국 출토 고려 청자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에서 두 번째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는 이 중국장이라고 보이거든요. 두 번째. 네네. 하나, 이게 네. 구역부가 이렇게 만들든지 이런 얘기는 당연히 중국 거죠. 근데 고려 청자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도 기대했던 게 PPT가 사진이 좀 크면 같이 이 구역을 알 수 있었는데 PPT가 이것만 보여주니까 자료가 좀 작아서 좀 문화하기가 좀 어렵죠. 네. 제가 선생님 하이를 출력을 하는 두 번째 기록. 네. 이게 정상 차이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전혀 여기서 구해오는 거라서 다른 것들은 저기 처음 일본도 좀 일본도 진공장이가 그래서 이게 좀 더 크면 저희가 더 판단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게 고려 청자로 하는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선생님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교수님 발표하실 때 205페이지에 위에서 15번째 줄에 그 격포요원을 들어가시면서 고려자기는 색깔이 금청색이고 용표와 유사한데 자기의 백합꽃이 있다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거든요. 이 백합꽃은 제가 볼 때는 뭐 태양은 백대랑 아니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내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도자사 연구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늘 그리 가치가 없다, 뭐 그리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중국 출토의 이제 고려 청자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가장 중심이 질문이 없었으니까 조금 보완을 드리면 주로 현재까지 보면 주로 향주에서 나오는 남성 시대의 고려 청자가 가장 뛰어난 게 많아요. 이제 그것도 남성의 수도가 향주 이만이었고 그 궁궐 유적이나 성 유적들이 많고 거기에서 아마 고려의 문각이 아닌가 하는 비생청자들이 특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수중금을 썼던 태평노인이 바로 남성시대의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는 그냥 북성 이러는데 남성시대에 아마 12세기 후반쯤 되는 그 시기에 아주 고려 청자의 비생청자가 절정으로 도달했을 때 아마 천하제일의 하나가 고려 비생청자로 할 정도로 최근에 그 항주 일대에서 아주 뛰어난 비생청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2세기에 가장 뛰어난 청자들이 조금이 아니라 다량으로 출타가 되고 있어요. 그걸 탈구사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항주 일정도 발굴이 되고 그러면 특히 뛰어난 천하제일의 하나가 고려 비생청자라 중국인이 얘기할 정도로 하는 그런 게 얘기가 되고 왜냐하면 그 강진 사당리 전에 우리 비생청자라는 게 추정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또 나중에 생각해 주셔서 하시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로 한정화 선생님의 무한 고려 청자 연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해주시면 질문해 주시죠.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도자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제 여기 전시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발표 도중에 그 폐기화를 보도블록처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뭘 생각했냐면 2011년도인가 그 남경의 정림사지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림사지 발굴터를 가는 길에 기와장을 가지고 활용을 했던 거, 보도블록처럼 깔은 거죠. 근데 거기는 어떤 걸 뭐 운반하기 위해서 깐 게 아니라 그냥 한 통로에 이렇게 그냥 깔았던 거, 사람들이 그날 들었을 때 그랬던 사례가 이제 그쪽에서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 발표에서 폐기화를 보도블록 이랬던 게 우리나라 고려 때도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랑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기와에 글자가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 가물병정에서 이거는 뭐 아파트 전시 1동이다 2동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와 건물터에서 뭐 예를 들어 건물지가 4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각동, 을동, 병구 이렇게 돼서 건물지를 양사로 써가지고 체크했던 그런 사례는 사실 저는 제가 중국 자료를 봤을 때는 무작위가 아니어도 갑을 경정을 건물터에 썼던 건 제가 본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터가 4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기와를 올렸던 거잖아요. 그럼 그 용도가 뭐였는지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3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폐기화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처럼 사용한 보도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사례가 대전 유성구 신시가지 발굴조사 때 2000년대 중엽 정도의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고려시대 건물터랑 그리고 연목지를 같이 발굴한 예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을 때 보도블록처럼 폐기화를 쫙 한 줄로 깔아서 사용했던 왜 흔적이 있는데 건물도 바로 옆에서 다른 건물터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화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분들이 통로를 활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강신청사박물관, 지금 고려청사박물관인데요. 고려청사박물관 내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건물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폐기화를 깔아서 보도일처럼 한 일부가 확인이 된 데가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정도고요. 아마 고려시대, 중세시대에 사찰루라든지 생산루를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편리성에 대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발굴자들이 주의해서 발굴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다수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4개의 건물 중에서 갑을병정 중에 갑동만 발굴이 되어 있고요. 추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을정 이런 건물,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갑동만 되어 있는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호 건물, 제일 위쪽에 중앙에 위치한 상가, 배원, 내벽, 문물 내벽이 출토된 그 건물지에서만 이 갑돌이라고 지금 찍힌 글자가 찍힌 기와는 여러 개가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아까 1도 공부했지만 갑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유종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는 의미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중세시대 관련된 기와 건물을 저희가 발굴해보면
그 기와장에 명물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쪽 모서리에 있는 기와, 아니면 우측 모서리에 있는 기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찍어서 놓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생활한 곳에 그 무슨 소라든지 누구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혹은 조선시대나 그 시대 그 사찰 유적에서는 공양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용도가 적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터 내기에 대한 2012호에 일대에서 출토된 발견된 건물지 내기에 대한 용도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왕실용의 특수한 최상품의 청자들을 관리하고 검수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회용의 기단 바깥쪽 앞마당에 그 인위적으로 쾌적한 최상품의 특수 청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가마 외에 다른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최상품의 청자들이 인위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아서 부어서 측면 출구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완성품과 불량품을 선별을 해서 그 자리에 폐기를 하고 완성품만 가지고 내려와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건물에서 이거를 검수해서 건물 그다음 밖으로 걸었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감별수라고 이제 한성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물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호 건물은 공방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그 한 칸짜리 건물이 고창 용계리에서 공방지로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그 그릇을 빚고 위압을 바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공방지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3호 건물지는 아는 창지로 추정되는 김창도의 건물이다, 창도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PPT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3호 건물은 그 4개의 건물 중에 가장 아래쪽에, 남쪽에, 낮은 쪽에 위치하는 건물인데요. 사방 한 칸의 작은 건물입니다. 사방 면적이 거의 4m, 4m의 정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대문 여닫을 때 그 대문을 지지했던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문에 사용하는 석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안창과 이 안창지와 그리고 그 주요한 이불 건물을, 그리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청자를 방비하기 위한 어떤 출입 그 시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관련된 문설주 방은 석재가 예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재활용해서 쓴 석재라고 생각하는 계신데, 제 생각에는 그 안창지와 그 청자 가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비를 하기 위한 출입시설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가 바닥이 뚫려 있어서 바로 배로 선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왕실용 청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게, 아까 이제 기와를 보고 갑도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냥 갑만 써야 되지 않았을까. 이 양사를 쓰지 않거든요. 중국어 양사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고려한 시기에 이 양사가 건물을 세는데, 혹은 건물에 어떤 걸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양사가 등장했다면 이게 중국어 의문체제나 어학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다시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건물터가 됐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1호동, 2호동처럼 이렇게 양사를 썼던 게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있었다면, 이거는 중국어 그런 어휘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사가 등장을 한다는 거는 선생님 보신 자료 중에 건물터에서 이렇게 양사를 써서 1호 건물, 2호 건물 이런 식으로 호가됐던, 동의됐던 이랬던 경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참 조세시대 사찰터가 일반적인 건물 유적에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각도를 또 이렇게 나눠 있는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기와에 얹혀지는 지붕에 얹혀지는 위치라든지 생산지라든지 혹은 어떤 목적에서 누가 시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거나 혹은 김대환 관장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그 기증해 주신 청자 기와 중에 글자가 흑상강으로 써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디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있는 기와는 봤지만 가불변적으로 되어 있는 기와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양상을 의미하는 기와는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승화 선생님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한 선생님께서는 엉망대 대학 시절부터 발굴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저쪽에 도안 쪽에 계속 발굴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정이 발굴. 예, 지금 올해 11월 중년부터 지금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진설이 오면 20% 그 전에 93년도에 발굴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진설이 2구역 그리고 3구역 일부를 발굴할, 시발굴할 그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유천이 5구역도 내년에 발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용역비를 마련을 해가지고 문화재청 국비를 가지고서는 지자체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는 전 기관에게 대부분 발주를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통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문화재 연구원에 취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유구도 그렇고 유물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연구도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뿔뿔이 여기가 저기가 하면서 이렇게 발굴을 주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국립만주문화재연구소라고 전라북도에 문화재청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올해 11월 안에 MOU 체결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약 5년에서 짧으면 향후 10년까지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중요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학술 연구 그리고 중요치 않은 부분은 이미 유적이 파괴가 됐거나 유물이 많이 훼손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에서 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속도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집 때부터 발굴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발굴할 예정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발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석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구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고요. 나머지 유천이 3구역의 12호 앞쪽으로 안윤창지라고 비정되는 좀 아래쪽에 배를 득성하는 곳이라고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 그리고 이제 유천 2구역 같은 경우에 중국의 남성 관여지에서 어려지에서 볼 수 있는 수혈을 타서 구덩이를 타서 중요 실용 유물을 따로 폐기했던 흔적이 있는 폐기장, 그리고 가마하기 이런 것들이 추후로 학술연구장으로서 발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말씀드린 모든 가마들이 다 정리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굴이 진행되고 중요한 유적이나 인물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께는 따로 SNS나 홈페이지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 고려 청자 연구의 그 핵심이 암진에 있는 고려 청자 박물관과 부안의 그 청자 박물관이 실제로 이제 소남지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부안도 이 훈장한 선생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도 또 혼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진은 다른 사업은 많이 할지 모르는데 실제 내연으로 혼자 그것도 거의 예산도 없이 그러고서 다른 행사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속이 터시는 거죠. 그런 것부터 한번 고쳐져야 할 텐데 하여튼 30여 년 같은 곳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찾아가셔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려 후기 상감청자 유기의 발상의 대상자 용도로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로.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독자사를 전공하고 있는 최선입니다. 6개 발표 너무 재밌게 배웠는데 제가 궁금했던 좀 용도랑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13세기 후반이나 14세기 정도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새로 좀 등장하는 그런 기억이나 그 용도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다양한 기형적인 계통성의 어떤 글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260페이지에 있는 16번이나 17번 같은 합이라든지 혹은 261페이지에 있는 19번 같은 답장이라든지 혹은 그 정과 답법으로 이제 차를 마실 때 원과 타를 함께 쓰는 이런 형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적인 계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걸 이제 그 용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떤 계통의 그릇에 가장 가까운 그런 기종으로서 이 시기에 좀 출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숟가락이 같이 쓰는 숟가락을 거는 이런 특별한 형태가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점에서 새로 등장하는 방법이 이 차를 우려하시는 방법이라고 관련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그 전달을 하는 거에서 이 차를 우리는 방식으로 이 방법이 변경됐을 때 이 숟가락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그 숟가락을 걸어놓는 이런 형태의 그릇이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런 방법과 관련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용도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저도 사실은 원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육식문화에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분명히 얘는 탕문화나 아니면 고기를 갈비찜처럼 굽는 그런 육식문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원 간섭기 때 우리 고려에 들어왔던 새로운 식문화이기 때문에 접근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염두해야 될 때고 이제 근데 하지만 우선은 주어진 기록이나 그림 벽화나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차문화였어요. 그리고 차문화 역시 이 시기에 새로운 상담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를 우려하시는 비법이 나왔기 때문에 또 관련된 우리 바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특장이나 사실 이게 변화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물이나 손목이 있거나 숟가락을 걸치거나 하는 그런 용도 때문에 처음에는 접근을 육식문화로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밥법으로 사실은 제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여러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제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숟가락도 사실 얘를 이제 떠먹는 그런 도깨비가 있는 그림에서도 비슷한 숟가락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밥을 먹을 때 쓸 수 있다. 이런 용도를 생각하면 사실 육식문화도 물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차만이 아니라. 그래서 솔직히 얘를 액체를 뜨는 용도로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체의 뭔가를 뜨기에는 더 적합한 숟가락을 생각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오류를 범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음단문화에 더 치중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더 계속 연구를 하다가 아닌 걸 찾으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약간 고려 청자 관련해서 청자의 기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걸 답변할 수 있게요.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을 조선시대 청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되게 저도 역시 많이 고민을 했단 겁니다. 안타깝게도 도자사 학계에서도 청자
청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특히 고려 청자에 대해서는 철분 얼마, 그러니까 유형 안에 철분 얼마 이거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약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청자 제가 생각했던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미술사학자 1호이신 고유서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청자는 청색작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청색작이면 저는 청자를 보는 입장입니다. 결과물을 보고요. 근데 제 학계에서는 이제 다 연구자별로 개인적인 그런 다 의견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유물을 조선시대 청자를 두고서도 조선 청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백태 청유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청유백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청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라고 해서도 청자마다 그 안에 있는 색깔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팽태청자, 팽태청유자 다양하게 부르기 때문에 저희 전공자들 입장에서도 통일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패하시는 분들은 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기준을 주관을 가지고 정하셔서 학생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청자의 기준이 있고 저는 그 연구자 중 한 명으로서 청색 자기가 청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셔서 조금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숟가락이 있는 거랑 숟가락이 없는 거. 근데 아마 이거는 조금 이제 학술적인 접근은 아닌데요.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 청나라 때 중국 황제가 마셨던 찻잔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뚜껑이 있어서 차 받칠 때 바로 들고 막 먹는 거 보셨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그냥 숟가락이 없는 건 맛있는 찻잔이 원나라 때 이후로 청나라 때 오면서 이 찻잔이 좀 낮아져가지고 지금 우리 왜 커피잔처럼 그것이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 거는 제 생각인데 이 안에서 차를 타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귀족이나 왕실이나 이렇게 차를 갖다가 바칠 때 찻잎을 여기다 넣어서 숟가락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죠. 그럼 이제 왕실에서도 차를 뭐 이렇게 도와줘서 차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찻잎 뚜껑을 열고 찻잎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 차를 우리는 게 아니라 찻잎을 담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을 때 찻잎을 거기다 오래 보관할 수는 없어요. 그 향이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아까 여기서도 차 시연을 해주셨지만 홈이 파져 있는 숟가락에 찻잎을 넣어서 이제 갖다가 이제 뭐 다가회 때 받쳐드리면 거기서 이제 직접 타는 그러니까 찻잎을 임시적으로 보관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용도가 참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려에서도 왕실 의뢰에 차의례가 들어갑니다. 사찰례에서도 공양하는 행위에 이 차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하나의 단일한 뭔가의 그런 사용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를 담아서 전달해서 일회성으로 짧은 기간에 뭔가 행위를 위해서 뭔가를 담아서 전달하는 용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의 중심은 왕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것 같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찻받침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실제로 고려 왕실 의뢰에 몇 가지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들고 이동하는 그런 행위가 고려 시대에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들고 오는 이동하는 왕실이 가지는 아니 여기 도판 목록에 그냥 밑에 차 받침이 있고 위에 찻잔이 있고 뚜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나라 때 역사물을 보면 건명왕제 때도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차 밑에 받침이 있고 위에 컵이 있어서 뚜껑을 열고 차 받침대를 들고 바로 마셔요. 그거랑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는 아주 좀 유치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 무덤석화에 뚜껑이 없는 게 사실 많잖아요. 뚜껑 없이 대다수 그려져 있는데
이게 폴 도장이 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뭐 금이나 은이나 청동이나 여기에 다른 도자기 외에 다른 기물이 있는데 남아있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적하신 대로 들고 마시는 용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문화, 그러니까 육류, 뭔가 그 육식문화의 뭔가 그 상용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물로 제작되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호림박물관 소장품 중에 아까처럼 그 똑같은 크기에 위에 그 전형적인 그 다환이 그런 작품도 하나 있고 그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지금 다환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거는 호림박물관에 저쪽을 보시면 도로 크게 너무 구형이 투명 아닌 기본이 그런 얘기가 덮쳐져 있어서 아까 이게 밝은 뚜껑이 있는 그런 것은 전차나 부분이 다른 차로서 쓰여지는 거 실질적으로. 왜냐면 전차는 되게 보호수자가 이렇게 됐지 그런 큰 바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용도는 좀 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유괴 발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가요? 아, 네. 저희가 처음 썼고, 이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는데, 그 이유도 썼고, 사실 저도, 이 논문을 제가 이 용도 제외하고 제작 시기와 또 제작처와 뭐 성격에 대해서 밝히는 논문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가 논문을 수록하면서 확장하게 발표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실 저도 학탁이라고 논문을 의뢰했는데, 처음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좀 생소해서 여쭤봤고, 혹시 그냥 우리 이제 학계에서나 학술적인 용어로 그냥 하나 알기 쉬운 용어를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공과 받침이 있는 달 뭐 이런 식의, 근데 꼭 이걸 비슷한 뭐 이런 식의 어려운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분청사기 용어에 대해서도 분청자라고 쓰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분청사기라고 쓰자고 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용어에서 이제 선생님이 처음 쓰셨다고 했는데, 이게 유개가 요까지 중국어에 뚜껑이 있다라는 중국어거든요. 그거를 알고 쓰셨으면 이게 이렇게 쓰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사실은,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유괴 발탁이라는 게 중국어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괴라는 말 자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쓰신 용어가. 원래는 합이죠. 합과 받침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자꾸만 이렇게 해서 그게 된 거고, 다 뚜껑이 있는 경우가 많죠. 합과 받침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인 정길 선생의 고려 동화천자의 제작 양상과 시기 고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도자산업 공부하고 있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오늘 설리 선생님께서 동화천자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화천자의 수료자와 그리고 여러 유적의 실도 사례를 보여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동화천자의 제작지에 대한 것인데요. 동화천자가 현재까지는 강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부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건조 지역 간의 건조 환경 차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 강진과 부안에 있어서 청자 제작의 중심 제작 시기에 기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에 관해서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화천자의 상황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강진과 부안의 제작 시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강도 시기에 대한 수요층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강화도에서 출토되는 그런 출토품들이 부안과의 유사성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서 혹시 한 23세기 전반 이후에 강진과 부안의 실제 성격, 그 원실이나 또 지대층이나 청자 제작에 있어서 성격 차이도 이 동안청자에 뭔가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질문이 3가지, 4가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저도 하면서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저는 일단 좀 실경을 하고 보고서상의 학술적인 발굴 결과에 근거를 해서 강화도를 접근하다 보니 사실 유천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장고나 이런 조사를 하면서 세계도자전체 수록된 편들이나 다 이렇게 봤을 때 유천리 외에는 사실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정영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예전 분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보셨을 때 강진에서도 그런 동학 파편이 있었고 실제 수습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유물과 그리고 파편과의 일치하는 부분에서 유천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번조 성격적인 차이는 강진과 부안에서 이제 특히 고려 12, 13세기가 되면은 강진과 부안의 어떤 특별한 상감에서의 좀 서정적인 부분, 이런 포르스 부분이나 특정한 원리가 부여한 유천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 외의 요소들에서는 강진도 부안도 굉장히 고려 청자의 절정적인 요소들을 다 지니고 공부하고 발전되고 또 쇠퇴했던 과정을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심 제작 시기는 현재까지 나오는 자료로 저는 이제 1257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천리의 중심 가마 운영 시기를 중심으로 13세기 중반경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동체로 뺀 잔탁 세트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12세기 전반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안된 태산에서 출토된 석자로 된 그런 잔탁도 그렇고 그런 이유들이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로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의 자료와 어떤 특히 강도 시기의 유물과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서 아마 동화청자는 13세기에는 들어서야지 좀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유통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시기가 부안에서 많이 제작돼서 개성으로 강도로 갔던 그런 여러 기록들과 그리고 유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13세기 이후의 실제 성격 차이는 같이 비슷하게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진에서도 이제 그 13세기 이후 14세기에 어떤 간접형 청자들이나 조립부 양식의 스타일로 쇠퇴되는 스타일이 계속 제작이 됐었고 유천리에서도 14세기로 판단된 그런 쇠퇴되는 양식이 공반되고 있다고 봐서 강진과 부안이 완전 다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대적인 양식성을 공유하되 특히 동화청자에 있어서는 유천리의 어떤 특성이 좀 강조된다. 여기가 좀 중심적인 가마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좀 발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율 선생한테 제가 얘기를 건데 제가 직접 그 강진에서 동화청자 파편을 수습해서 직접 수습해가지고 리스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식 발굴을 하면은 앞으로 동화청자도 강진에서 출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동화작이하고 우리 고려의 동화청자하고 제작 시기를 좀 비교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썼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봤을 때 장사유의 분석 자료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동화 알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동화를 일부 쓰긴 했지만 그게 완전히 우리처럼 빨간색의 발색이 아니라 건조 환경과 온도 차이였고 그게 산화 원조가 되면서 페토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게 이제 좀 푸르스름하고 짙은 녹갈색으로 발색되는 경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장사유에서도 그런 성분 분석에서 도움을 쓴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철 알료를 사용했던 건 사실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원대 유리홍 이용하면서 그 붉은색이 직접 지면에 부리를 채색을 한 게 아니라 유약의 성분으로서 부리를 가미시켜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만 고려가 이제 본격적인 동화 청자라는 개념 아래에서는 조금 더 먼저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 최초로 도자 알료로 동화 알료를 썼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표면상 말하는 붉은색으로 발색되는 동화청자는 고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료 자체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뭐 과거에 여기 정말 산화 부리가 나왔는지는 데이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원시적으로 쓴 거는 저도 중국의 어떤 장사유 사례를 좀 유심히 보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붉은색으로 부리를 써서 그린 자기는 또 고려가 공식적으로 좀 먼저 쓰지 않았나, 확실하게 쓰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장사유의 경우에는 되게 장나라 때의 구슬기에 작품 속에 이미 나타나는데 그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14세기 전반에 1310년, 20년대에 1300도의 유화체, 유화 아래 그 동화를 사용하는 그런 예가 거기 유리용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1320년 전후가 현존하는 인물이 되면 아마 저희는 마찬가지로 13세기 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정됩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오음산학과 4학년 이한동이라고 합니다. 아까의 강진 말씀하셨던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김철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고려 청자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에서 상정 목록으로 등재된 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세계유산의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진 고려 천자에 대한 축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강진 고려 천자 축제가 세계유산 활용과 어떤 연장선상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강진이나 고려 천자 전체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역의 담당자는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강진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전에 강진 10년 강진 청자 발전 계획 이런 걸 세웠듯이 최근에도 강진에서 또 청자를 발전시킬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 이게 정확히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자 엑스포도 한번 개최를 해보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스타벅스 사진을 보여줬듯이 담당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화유산 등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지 않고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그러면 저희 아침부터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김대환 관장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윤영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발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윤영희 교수님 저기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총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학술회의에 당신 고려청자의 발전 방향 공부하는 것은 아주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철우 교수님의 아마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게 쌓인 거고 또 특히 부안의 경우는 참고하는 게 많거나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 주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장난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 청자도 그 기존의 것하고 달리 이게 12세기 중심에서 13세기 중심으로 크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은 동안 청자의 경우도 기존의 모든 것들이 12세기였는데 13세기로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고려 청자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 고려 청자연구도 얼마나 또 발굴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희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는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그래서 아주 역시 오늘 특히 그동안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이제 발굴 조사의 사명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즐겁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도전하는지 또 특히 이제 고려기의 상담 청자의 연구개발 이전과 이런 건 아주 새로운 발전입니다. 충분히 그 가구요소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용도로도 그렇지만 그것만 집중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좋았습니다. 그 용어는 이제 다양한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논문에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그 출토 고려 청자의 현황은 65곳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전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그 예전에는 별 아는 것들이 일부였었는데 이렇게 그 다양하게 정리해서 주셔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나중에 사진과 함께 잘 볼 수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현재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과 함께 만약 안 되면 일본의 고려 청자의 그 현황으로 많이 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고려 청자가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하루 종일이지만 아주 알차게 이렇게 진행되고 여러분들도 한 분도 안 가시고 마지막까지 준비되셨습니다. 특히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늦게까지 아침부터 열띤 토론 정말 보기 힘든 관객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국 박물관 오늘이 2주년 개관 2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또 3주년, 4주년 계속 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